박정수는 은퇴하던 날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다. 38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고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대견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집에 돌아온 날 밤 이미선은 작은 케이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촛불 두 개가 켜졌다. 하나는 그의 나이를, 하나는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이미선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지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살자. 두 사람은 웃었지만 사실 그들의 꿈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아프지 않고 서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지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30년 가까이 살면서 벽마다 시간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아직도 현관 옆 벽에 남아 있었다. 박정수는 가끔 그 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곤 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생각보다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은 늘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다. 이미선은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박정수는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아침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걸었다. 겨울이면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고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박정수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을 때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지. 이미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땐 늘 바빴잖아요. 국민연금이 매달 들어왔고 약간의 저축도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다. 가끔 손주들이 찾아오면 집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굴러다녔고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갔다. 그런 날이면 이미선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애들한테 짐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고 늙어서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평온한 시간은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얇게 내려 있었다. 이미선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박정수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이미선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급히 욕실 문을 열었다. 박정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칫솔이 멀리 굴러가 있었고 입 한쪽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 여보. 이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너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은 여러 장비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미선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경과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다행히 박정수는 살아났다. 하지만 예전의 박정수는 아니었다. 그의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어눌해졌다.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것이 때로는 더 길고 무거운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미선은 잠시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다. 873만 원. 그녀는 다시 숫자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박정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 재활병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부터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그의 팔과 다리를 움직였다. 박정수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미선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재활치료는 느리고 지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쌌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합치면 매달 4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은 180만 원이었다. 이미선은 통장 잔고를 보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퇴직금 통장은 서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병실 창가에서 이미선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불빛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고 있을까?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때 박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아. 이미선은 돌아섰다. 박정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집 괜찮지? 이미선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들의 삶이 어디에 서 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병원의 시간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고 요일의 감각도 희미해졌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뀌는 것만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미선은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병실 침대 옆 조금 삐걱거리는 회색 의자였다. 처음에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날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의자는 그녀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 간병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녀가 남편의 몸을 돌려주고 물을 먹이고 밥을 떠먹였다. 박정수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다. 힘주세요. 박정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선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평생을 일하며 버텨온 시간이 갑자기 너무 가볍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치료가 끝난 뒤 박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선아,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이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했다. 그럼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웠다. 그의 봄이 지나갈 무렵 이미선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퇴직금으로 들어왔던 돈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다. 병원비는 매달 정확하게 빠져나갔다. 417만 원, 403만 원, 428만 원. 숫자는 조금씩 달랐지만 항상 비슷했다. 처음에는 그 숫자를 보며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는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통장에서 돈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미선은 계산기를 꺼냈다. 남은 돈을 계산했다.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했다. 하지만 숫자를 더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계산기의 숫자가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그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선은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보호자님, 다음 달 재활 계획 상담이 있습니다.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재활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이미선이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최소 1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미선에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상담실을 나오며 그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박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선이 조용히 물었다. 왜 잠을 안 자요? 박정수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돈 많이 들지. 이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는 평생 돈을 벌어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이제 자신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며칠 뒤 이미선은 결국 부동산을 찾았다. 사무실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돌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중개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요즘 2단지 가격 괜찮습니다. 팔리기는 빨리 팔릴 거예요. 이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하던 거실이 있었고 남편이 퇴근 후 늘 앉던 소파가 있었고 그녀가 매년 김장을 담그던 작은 베란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추억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중개인이 말했다. 여기입니다. 이미선은 천천히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주 뒤 4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이미선은 그 숫자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재활은 여전히 느렸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오후 이미선은 병원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같은 골목을 맴돌았다. 익숙해야 할 길이 낯설었다. 결국 그녀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이미선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겨우 병원 이름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박정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아 괜찮아? 이미선은 웃었다. 그럼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커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병원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늘 같은 색으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이미선은 요즘 들어 자주 멍해졌다. 간병인이 물을 달라고 말하면 잠시 생각하다가 움직였고 약 봉지를 들고 있다가도 왜 들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몇 년째 이어진 병원 생활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을 때였다. 보호자님, 이 약은 점심 후에 드시는 겁니다.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몇 분 뒤 그녀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이 약 언제 먹는 거였죠? 간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짧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서 이미선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신호등의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다. 박정수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말을 길게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의 표정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미선아. 그는 천천히 불렀다. 이미선은 돌아섰다. 왜 그래요? 박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힘들지. 이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달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을 때 이미선은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463만 원. 지난달보다 조금 더 늘어난 금액이었다. 간병비가 조금 올랐고 새로운 약이 추가되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계산기를 꺼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다시 계산했다. 집을 팔아 들어온 4억 원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더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중년의 조용한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다. 요즘 병원비가 부담되시죠? 이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몇 장 꺼내놓으며 설명했다. 장기요양 등급이나 여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선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 글씨들이 잘 읽히지 않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흐릿해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뒤 딸이 병원을 찾아왔다. 딸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잠시 멈췄다. 엄마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 딸이 조용히 불렀다. 이미선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왔니?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 저녁 딸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 갔다. 작은 국밥집이었다. 식당 안에는 퇴근한 사람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이미선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괜찮지.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집은 이제 없잖아. 이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밥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남은 돈은 얼마나 있어? 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나와버렸다. 이미선은 잠시 계산을 떠올렸다. 하지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지 않았다. 아직 조금 있어. 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워졌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박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왔냐? 말이 흐릿했지만 딸은 알아들었다. 응,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에는 기계가 작게 삐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딸은 천천히 말했다. 아빠 엄마도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박정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이미선은 병원 신경과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진료실 문 위에 작은 전광판에 번호가 바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
세 단어를 기억했다가 다시 말할 수 있는지. 이미선은 몇 개의 질문에서 멈칫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의사는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료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갈 집은 이미 없었고 병원에는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병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이미선은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처럼 멈춰섰다.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병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다. 마치 자신이 아주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박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가을이 시작될 무렵 병원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창문 밖 나무들이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고 병원 앞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다. 박정수는 여전히 침대 위에 있었고 이미선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이미선의 눈빛이 전보다 자주 멍해졌다. 그녀는 가끔 남편의 물컵을 들고 있다가 왜 들고 있는지 잊어버렸고 간병인이 묻는 질문에 잠시 멈칫한 뒤에야 대답했다. 어느 날 아침 간병인이 말했다. 어머니, 약 시간입니다. 이미선은 약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몇 초 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이거 누구 약이죠? 간병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딸은 병원에 오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렸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딸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생활은 빠듯했다. 어느 날 딸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병원 건물 아래로 사람들과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딸은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숫자를 더할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계산기를 끄고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응? 요즘 괜찮아? 이미선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웃었다. 괜찮지. 그러나 그 웃음은 아주 잠깐만 유지되었다. 딸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내려앉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상담이 잡혔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와 재정 상담이었다. 작은 상담실 안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재 남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선은 통장을 꺼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사회복지사는 숫자를 확인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집을 이미 처분하셨군요.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남은 금액으로는 장기적으로 버티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회복지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장기요양시설이나 공공지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뒤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이미선은 한참 뒤에 말했다. 집 팔았는데도 부족하대?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간병인은 잠시 밖에 나가 있었고 복도에서도 발자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박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미선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박정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선아. 이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 박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이미선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몇 달 뒤 겨울이 찾아왔다. 병원 창문에는 성에가 맺혔고 복도에는 히터 바람이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남은 돈은 이제 몇 달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수준이었다. 딸은 결국 남편과 상의했다. 밤늦게 부엌 식탁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딸이 말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말이기도 했다. 다음 주 딸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다. 직원은 여러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장기요양 등급, 지원제도, 요양시설 목록. 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글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딸은 병실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미선이 딸에게 물었다. 너 누구니? 그 말이 병실 안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질수록 병원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도에는 늘 어딘가 쓸쓸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박정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이미선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미선의 기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딸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다. 간병인이 이름을 부르면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몸과 점점 무너져가는 삶을 바라보는 눈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원무과 직원이 들어왔다. 딸을 따로 불러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호자님, 병원비가 2달 정도 연체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딸의 가슴을 그대로 내려쳤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딸은 겨우 말을 꺼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은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미선이 딸에게 물었다. 여기 어디니? 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병원이야. 이미선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대답도 금방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몇 주 뒤 결국 결정이 내려졌다. 병원을 옮겨야 했다. 장기 요양시설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요양병원이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에는 희미한 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희미하게 들어왔다. 박정수의 침대는 4명이 함께 쓰는 병실에 놓였다. 옆 침대에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노인이 누워 있었고 반대편에는 가끔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미선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다. 두 분 다 장기요양 대상이라 같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가려 할 때였다. 이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가. 딸은 순간 놀랐다.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집에 가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은 이미 팔려버린 지 오래였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쉬자. 이미선은 그 말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딸이 병실을 나설 때 박정수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이 전해졌다. 딸은 그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미안해.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어디선가는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요양병원 병실 안에서는 그날 밤 아주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박정수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선은 옆 침대에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박정수는 눈을 천천히 돌렸다. 이미선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였지? 박정수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아침과 점심, 저녁이 반복되고 간호사들이 약을 나눠주고 침대 시트가 교체되는 것 외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박정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다. 처음에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시간이 느리게 흘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의 감각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몇 마디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 첫 월급을 받아 이미선에게 작은 반지를 사주던 밤, 아이들이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모두 아주 또렷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다. 이미선의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잠든 사람처럼 조용했고 어떤 날은 갑자기 불안해하며 일어나려 했다. 집에 가야 해. 그녀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간병인이 조용히 눕히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그러나 이미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아직 오래된 집의 거실과 창문과 식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회복지사가 들어왔다. 그는 딸을 따로 불러 상담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말했다. 두 분 상황을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부모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딸은 한참 후에 겨우 말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다. 딸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도 출근하던 모습,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모습,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주 뒤 지원이 시작되었다. 병원비는 조금 줄어들었고 간병도 최소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딸은 병실을 찾아왔다. 병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만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딸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박정수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빠, 딸이 조용히 불렀다. 박정수는 천천히 눈을 돌렸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미안해. 박정수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 그러나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옆 침대에서 이미선이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박정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돌렸다. 이미선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애들 학교 갔어?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시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박정수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먼 과거를 떠올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시절,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저녁, 이미선이 웃으며 아이들을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는 그 시간이 다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창문 밖으로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실 안의 풍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느 새벽 간호사가 병실을 돌다가 박정수의 침대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호흡이 아주 약해져 있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은 아주 조용했다. 박정수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마치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딸은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옆 침대에서 이미선이 눈을 떴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누구세요? 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실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은 끝내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박정수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요양병원에 연락을 받은 딸은 새벽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오후 작은 장례식장이 마련되었다. 화환도 많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옛 동료들이거나 몇몇 친척들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연도 함께 멀어져 버린 것이었다.
빈소 한쪽에 놓인 영정사진 속의 박정수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몇 년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떠났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딸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 들어오자 간병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은 조금 조용하세요. 딸은 천천히 어머니 옆에 앉았다. 이미선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누구세요? 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 그 질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저 딸이에요. 이미선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 대답이 그녀의 기억 속 어디에도 닿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한 사람이 사라졌다. 박정수가 누워있던 침대는 비워졌다가 며칠 뒤 다른 환자가 들어왔다. 병원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이미선의 세계에서는 그 변화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어느 날 간병인이 물었다. 어머니 남편분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미선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딸은 그 말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병원 아래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봄 햇살이 도로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병이 조금만 늦게 찾아왔더라면, 아니면 병원비가 이렇게 크지 않았더라면 부모의 노후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현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다. 몇 달 뒤 이미선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간병인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창문을 조금 열어놓았다. 바깥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이미선의 얼굴을 살짝 스쳤다. 그녀는 잠시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간병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나 이미선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이 병실을 찾았을 때 간병인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남편분 이름을 한번 부르셨어요. 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아주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힘이 이제 모두 풀려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작은 기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번졌다. 딸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사치를 부리며 살지도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몇 년은 병원비와 병실 사이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딸은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긴 복도 끝에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뒤에는 수많은 병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노인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박정수와 이미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서늘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차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긴 삶은 그렇게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노년의 풍경일지도 모른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미선은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간병인이 아침마다 몸을 돌려주고 식사를 떠먹여 주어야 했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풍경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병실 안의 시간은 더욱 느려졌다. 하루의 대부분은 침대 위에서 흘러갔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면 가끔 눈을 뜨기도 했지만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떠나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도 딸의 얼굴도 자신이 살아온 집도 모두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딸이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창문 밖에서는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거웠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에 비해 너무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얇고 힘이 없었다. 딸은 그 손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나왔어. 이미선은 잠시 눈을 떴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딸은 잠시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딸이에요. 이미선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이해의 기색이 거의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은 다시 천장을 향했다. 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천천히 사라질 수도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과 몸과 시간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며 천천히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주 뒤 어느 새벽이었다. 병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간호사가 새벽 라운딩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미선의 침대 앞에 섰을 때 그녀의 호흡은 아주 느리고 얕아져 있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창문 밖 하늘은 흐릿한 파란색이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선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딸은 천천히 침대 옆에 다가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이미 따뜻하지 않았다.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던 모습, 밥을 더 먹으라며 웃던 얼굴.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빛이 천천히 침대 위로 번졌다. 딸은 그 빛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 장례식은 다시 조용하게 치러졌다. 두 사람의 장례는 몇 달 차이로 이어졌다. 같은 장례식장,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침묵이었다. 딸은 두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떤 무거운 현실이었다. 부모의 노후는 긴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평온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병과 병원비와 요양병원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끝나버렸다. 장례식이 끝난 뒤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아파트 창문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가족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딸은 생각했다. 저 창문들 안에서도 언젠가는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고.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노년이 시작되고 또 다른 병과 또 다른 병원비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딸은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딸은 문득 생각했다. 그 시절의 부모는 자신들의 마지막이 병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간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하나의 노년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흔하게 반복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단면일지도 모른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딸은 부모의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창고를 열었다. 부모가 살던 집은 이미 오래전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은 이삿짐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상자 몇 개와 낡은 가방, 오래된 이불 꾸러미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딸은 가장 위에 놓인 종이 상자를 하나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수첩 몇 권이 들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아버지의 수첩이었다. 오래된 볼펜으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생활비, 학비, 전기요금, 쌀값 같은 것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딸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선이 허리 아픔, 병원비 2만 5천 원. 또 다른 페이지에는 딸 학원비 3만 원. 다음 달은 조금 더 벌어야 함. 같은 문장이 있었다. 딸은 그 수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숫자를 계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작은 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족이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늘 계산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계산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병원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딸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창고 바닥에 잠시 앉았다. 머릿속에 부모의 마지막 몇 년이 천천히 떠올랐다. 병원 복도의 냄새,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 창문을 보며 집에 가자고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 기억들은 모두 너무 조용했고 너무 현실적이었다. 딸은 문득 생각했다. 부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극적인 비극도 아니었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늙어가며 겪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웠다. 창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다. 딸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들 속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모처럼 늙어갈 것이다.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이 일상이 되고 통장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간을 지나게 될지도 모른다. 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남긴 하나의 긴 질문이 남아 있었다. 노년이란 무엇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병실과 계산서 사이에서 끝나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창고 문을 열고 같은 기억들을 꺼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노년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또 조용히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딸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창고에서 본 물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의 작은 수첩이 계속 생각났다. 평생을 숫자를 적으며 살았던 사람의 손길이 그 얇은 종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상자를 꺼내 수첩을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어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와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다. 쌀값 12,000, 전기요금 8,400, 딸 운동화 2만 원. 그 기록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한 가족이 버티며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딸은 문득 생각했다. 부모는 평생을 이렇게 계산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몇 년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병원비는 매달 수백만 원이었고 간병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고 어머니는 집에 가자고만 했다. 그 기억이 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미선이랑 바다 한번 가야 함. 날짜는 은퇴 직후였다. 딸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이 먼저 찾아왔고 병원과 재활과 요양병원이 그 시간을 모두 삼켜버렸다. 딸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여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갑자기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다. 딸은 천천히 생각했다. 부모의 삶이 비극으로만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긴 시간을 함께 살았고 아이를 키웠고 작은 행복들을 만들며 살아왔다. 다만 마지막 몇 년이 너무 길고 힘든 터널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수첩을 놓았다. 언젠가 자신의 노년도 올 것이다. 그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을까 아니면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러나 그 질문 역시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딸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저녁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가족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막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모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삶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부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평온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아마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세대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딸은 책상 위의 수첩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족이 살아온 긴 시간의 흔적은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끈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소리가 가끔 지나갔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으니 부모와 함께 보냈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하면 늘 같은 냄새가 났다. 기계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저녁 식탁을 준비하며 늘 같은 말을 했다. 아빠 손 씻고 오세요. 그리고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그때는 그런 시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평범한 저녁 식탁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딸은 천천히 몸을 뒤척였다. 병원에서 보냈던 마지막 몇 년이 다시 떠올랐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 복도에 퍼지던 소독약 냄새, 침대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어머니의 눈.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도 한 가지 장면이 특히 또렷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던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움직였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 잘 살았지? 그 질문은 아주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이 딸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아마 어머니는 그때 이미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잘 살았는가? 딸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부모는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긴 시간을 함께 살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몇 년이 병과 병원비 속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그 이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창문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부모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그 삶이 남긴 시간들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수첩,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오래된 가족 사진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한 가족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흔적일지도 모른다. 딸은 마지막으로 부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바람이 불어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다. 딸은 그 장면을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잠에 들었다. 밖에서는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살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간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 사이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딸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잠시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부모가 모두 떠났다는 사실이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꺼내두었던 아버지의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햇빛이 종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딸은 의자에 앉아 다시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단정한 글씨였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의 글씨치고는 놀라울 만큼 정갈했다. 숫자 옆에는 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쌀 조금 아껴 먹기. 이번 달은 괜찮음. 미선이 약가. 딸은 그 글씨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어떤 불평도 없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버텨보겠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 병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그 말은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아버지가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 딸은 수첩을 덮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빛이 도시 위로 번지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로 가는 아이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은 천천히 생각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 같다. 젊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실의 하얀 천장 아래에서 조용히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 웃던 날도 있었고 싸우던 날도 있었고 서로를 걱정하던 날들도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다. 딸은 다시 수첩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미선이랑 바다 한번 가야 함. 그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빠 다음에 내가 대신 가볼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 떠오른 작은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삶들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또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부모의 삶도 아마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흘러온 것. 그 시간 속에는 고단함도 있었고 작은 행복도 있었고 서로를 붙잡아주던 순간들도 있었다. 딸은 창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 집에는 혼자 남았지만 부모가 남긴 시간은 여전히 어디엔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식탁 위의 수첩, 서랍 속의 사진들, 마음속의 기억들 속에서 말이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족의 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시간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딸은 집 문을 나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침 햇빛이 길게 비쳐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 같은 아침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아침이 늘 당연하게 반복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고 나무 잎들은 푸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동네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는 할머니,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젊은 엄마,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문득 부모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아마 저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수십 년 이어졌을 것이다. 딸은 천천히 길을 걸었다. 동네 공원 앞에 이르렀을 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다. 그 공원은 부모가 은퇴 후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다. 작은 산책로와 벤치 몇 개, 그리고 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딸은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벤치 하나에 앉았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그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렸다. 잠시 눈을 감자 부모가 함께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모은 채 천천히 걸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작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시장에서 산 채소 이야기, 이웃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시간을 채워주었을 것이다. 딸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공원에는 새들이 가끔 날아와 나무에 앉았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부모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조금 위로처럼 느껴졌다. 삶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원을 한 바퀴 걸었다. 연못 위에는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물 위를 작은 물결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딸은 문득 부모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우리 잘 살았지? 그녀는 잠시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몇 년은 병과 병원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긴 시간을 함께 살았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산 삶일지도 모른다. 딸은 공원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가게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한 가족의 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부모의 삶도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삶은 여전히 앞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